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아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우리 찔리 선생님이 복귀하셨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많이 안녕하세요. 찔링입니다. 아주 눈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죠? 2주 전까지만 해도 흡혈귀 같았습니다. 눈이 충혈이 돼가지고 근데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 말 최소 2주 이상. 심각한 분은 2, 3개월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눈 안쪽까지 침투돼가지고. 그렇구나. 제일 약한 부분을 때리는구나, 그렇죠? 네. 저기 어디야? 중국 갔다 왔다 하면서 막 그 시차 적응 안 되고 막 그래서 그런가. 너무 많이 누르셨나? 아마 저도 한 살 한 살씩 나이가 들면서 운동 부족 때문에 면역이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네. 간헐적 단식의 세계로. 네, 단식의 세계로. 네. 맞습니다. 근데 탄수화물을 안 먹으니까 힘이 없더라고. 힘이 맞아요. 없어. 막 힘이 없어. 사실 사는 게 의욕도 맛있는 약간 거 없고. 먹는 게 유일한 낙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조금 그런 게 있다는 간헐적 단식을 저희가 지금 이제 막 시작했는데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좋긴 좋은 것 같아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도 오랜만에 나고. 저도 해야 되는데. 네. 같이 하시죠. 자, 그 사이에 정말 그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인대도 끝난 거죠. 그러니까. 전인대는 3월 5일에 개막해서 12일에 폐막합니다. 뭐가 끝났어? 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매번마다 일주일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앞부분에 거의 다 나와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어제는 뭐 AI 관련주들 폭등하기도 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 시장 그 전쟁 발발하면서 폭락 폭등 거기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죠? 네, 다른 나라보다는 심하진 않았지. 급등폭이 좀 무덤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홍콩만 조금 따라갔고, 뭐 본토 시장은 그냥 나올라 길을 갔고 좀 뭐 무덤덤한 네네네 네. 맞아요. 네. 오늘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3월 10일이지만 오늘 내용은 주로 춘절 이후부터 지금까지 딱 2주 좀 지났는데 오늘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난 2주 동안 중국이랑 홍콩 증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 핵심 내용 위주로 전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오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건데요. 제가 이 눈병이 2월 21일부터 시작됐는데 네. 딱 2주 전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 춘절 연휴 이후 첫 주가 2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첫 줄만 보시면 상해 심천 지수 조금 상승했고 항생은 그저 그렇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인 3월 첫 주는 그때부터 뭐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중동 그 사태가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반영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중국 본토 증시는 소폭만 하락했고 요게 주간 등락입니다. 네네. 항생은 주간으로 3% 하락했고요. 그리고 어제 3월 9일에는 지수를 보시면 이게 조금 하락했지만 그다지 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좀 하락했으니까 오늘은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주간 단위로 그리고 이번 주는 월화 오늘까지 지수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꼭지 3개씩 핵심 내용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네. 1주, 2주, 3주, 4주 네. 지난 4주의 흐름 우선 춘절 이후 네. 첫 주인 2월 마지막 주 주간 지수를 보면 본토 증시는 2% 상승했고 홍콩은 항생 지수는 0.8% 상승, 항생테크는 1.4% 하락. 네. 근데 요 2월 마지막 주에 매일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산업, 증시, 뭐 개별 종목 그 뉴스가 쏟아져 나왔잖아요. 근데 2월 마지막 주의 산업 동향을 딱 하나로 정리하면 그냥 딥시크입니다. 또는 딥시크 플러스 화웨이 이 두 개 기업의 산업 동향이 2월 마지막 주 일주일 내내 장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상해종합지수 지난 몇 개월간 흐름인데요. 상해종합지수 2월 마지막 주에 그나마 홍콩 증시는 조금 하락했는데 본토 증시가 그나마 좀 2% 주간 상승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그 중국 본토 증시가 외국인 비중이 아주 낮습니다. 네. 10% 미만이고 하지만 홍콩 증시는 한 40%대가 미국, 유럽, 글로벌. 그래서 홍콩 증시는 글로벌 이슈가 좀 터질 때는 또는 어떤 빅 이벤트를 앞두고 뭔가 샌드위치 같은 글로벌 자금은
그러면 또 어떻게 또 망설이는 느낌? 근데 중국 본토 자금이 들어가도 본토 자금이 홍콩으로 들어가는 그 규모가 글로벌 자금에 비해서는 아직은 작기 때문에 그래서 네. 2월 마지막 주에 중국 본토 증시를 이끈 업종이 주로 경기 민감주, 자원, 비철금속, 철강 이쪽인데요. 근데 2월 마지막 주는 아직은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전부터 사실 여러 가지 기사를 훑어보면 이미 긴장 국면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네. 자원 자원, 정유, 또 비철금속, 석탄, 전력, 유틸리티 이런 업종이 일주일 내내 거의 급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는 작년 말 연초에 중국 증감위 주석이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는 좀 우상향이지만 조금 등락이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을 피하고 좀 안정적으로 가길 원한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2월 마지막 주니까 3월 첫째 주에 전인대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중국 본토 증시는 주로 글로벌 이슈 그런 분위기보다는 중국 국내의 어떤 기대감 그리고 홍콩 증시 다음 그림 보시면 홍콩 항생 지수인데요. 홍콩 항생 지수는 2월 마지막 주에 주간으로 3% 하락했는데 네, 계속해서 2월 말부터 계속해서 빅테크 위주로 계속 하락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 전 몇 개 거래일부터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의 빅테크 업종 반도체 AI 이런 쪽이 좀 몇 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불안하면서 변동성이 심했어요. 네. 그래서 홍콩 증시도 글로벌 미국, 유럽 이런 글로벌 투자자 비중이 높으니까 미국의 그런 AI 빅테크가 또 떨어지니까 사실은 중국 본토의 해당 업종과는 상관이 크게 없는데 네. 근데 이 홍콩 증시 투자자 구성의 특성상 그런 파생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는 중국 본토 증시에서 홍콩 증시로 흘러간 자금은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글로벌 자금의 매도가 좀 더 컸으니까 하락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딥시크와 화웨이인데요. 요 그림을 딱 보면 뭔가 두 회사가 뭔가 협력하는 느낌이 들죠. 그 화웨이, 딥시크가 우리 중국 시황을 작년 9월 1일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딥시크가 작년 8월 말에 딥시크 그 당시 최신 버전인 V3.1 버전을 발표할 때 그냥 그 버전을 발표했는데 그 밑에 자사에서 댓글을 한 줄 달았습니다. 이 V3.1 버전을 만들 때 핵심 변수들이 많잖아요. 핵심 매개 변수들을 가급적 앞으로는 가급적 중국 국산 칩에 맞춰서 좀 이렇게 구축하겠다. 근데 그 당시는 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은 딥시크 측에서는 공식 발표는 없지만 뭐 피드백이나 그런 거 없었는데 2월 25일에 로이터 통신 보도에 의하면 딥시크가 이제 곧 V4 버전을 발표하잖아요. 네. 그러면 예전에는 항상 최신 버전을 발표할 때는 미국의 엔비디아나 AMD와 같은 회사와 사전 협력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조율하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엔비디아나 AMD와 사전 협업을 하지 않고 우선 화웨이를 포함해서 자국의 공급사에만 몇 주간의 테스트 최적화 기간을 먼저 부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화웨이나 딥시크 측은 뭐 공식적인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 기사에 불과하지만 현지에서 딥시크가 다른 빅모델 회사에 비해서 좀 더 국산화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딥시크 테마 지수를 보시면 그 2월 마지막 주에 조금 올랐고요. 그리고 요거는 오늘 모든 그래프는 오늘 오후 한국 시간 2시 20분에서 30분 정도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마감이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중국 증시 중 화웨이 어센드 칩 테마 지수인데요. 마찬가지로 연초부터 계속해서 부진하다가 아직은 반등세까지는 아닌데 어제 오늘 조금 반등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화웨이가 다음 그림을 보시면 화웨이가 2월 마지막 주에 어떤 이벤트가 있으냐면 2월 말에 그 스페인에서 세계 최대 이동 통신 박람 회관로 그러면 이름 될 만한 관련 회사들이 다 거기에 전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억하시겠지만 화웨이가 중국의 모든 반도체 팹리스 업체 중에서 가장 국산화에 힘쓰고 있는 회사인데 작년 9월 18일에 화웨이 커넥트 2025 요 행사에서 앞으로 3년간 총 4개 AI 국산 칩을
발표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 그거를 보면서 중국에서 투자자 화웨이는 이제 우선은 중국 국내 시장에서 아직은 생산 능력 부족하고 성능도 향상해야 되니까 중국 국내에서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간다. 근데 2월 말에 스페인에서 요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에서 화웨이가 작년 9월에 그 중국 국내에서 했던 그 로드맵이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좀 비슷하게 그 중에서 몇 개 포인트를 선택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좀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직은 1대1 성능이 미국산 칩이랑 차이가 있으니까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작년 9월에 화웨이가 그 로드맵을 발표했을 때 다음 그림 보시면 1대1 성능의 그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2019년부터 화웨이가 개발한 그 프로토콜 기술이 유니파이드 바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유니파이드 바스는 여러 컴퓨터 시스템이랑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1대1 성능의 부족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컴퓨팅 성능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년 9월에도 한번 강조했고 이번에 2월 말에 스페인에서 그 박람회에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를 붙여서 쓰겠다는 얘기죠. 지금 네, 아틀라스 9, 네. 9, 그래서 요 기술을 유니파이드 바스 요 프로토콜 요 인터넷 프로토콜 기술을 쓰면 예를 들어서 하나에 하나 두 개를 합치면 이론적으로는 1 더하기 1 각기 2잖아요. 네. 근데 요 기술을 추가하면 1 더하기 1이 2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로 보완한다. 그래서 이 행사에서 이 그 유니파이드 버스 그리고 요거를 연결해서 그 한 세트로 묶은 게 슈퍼팟 기술. 요거를 전시한 걸 보면서 업계에서는 화웨이는 중장기 적으로 중국 국내 국산 칩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달하면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도 이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상상력을 펼치면서 그리고 사실은 2023년 9월에 이미 화웨이가 2023년 9월이면 아직은 그때 뭐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 단계이지 아직은 돌파구를 찾지 못한 그 단계잖아. 근데 사실은 돌이켜보면 2023년 9월에 화웨이에서 그 당시 발표회에서 이미 화웨이 부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역하면 화웨이는 중국의 견실한 컴퓨팅 파워와 기반 구축에 힘써서 세계를 위해 두 번째 선택을 구축하겠다. 네, 그래서 아직 당장은 중국 국내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만으로도 아직은 부족한데 그래서 이분이 캐나다에서 잡혔던 분이죠. 네, 그때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작년입니다. 지금 부회장 겸 CFO. 네.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3년 로드맵 총 4개 AI 칩을 출시하는 동시에 우선은 투자자들이 중국 국내 시장에 초점을 두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게 해외 진출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나라로 하는지 사람들이 좀 상상력을 펼치면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되겠구나. 네. 그리고 이 그림은 작년이랑 올해 그 중국 국내 AI 칩 시장 구도인데 이 그림이 작년 12월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12월에 나온 그림이니까 10월 또는 11월까지 데이터를 취합해서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지나면 또 이 그림이 그 구도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 작년에는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이 한 40%인데 올해 말까지 되면 한 50%까지 될 거다. 그 대신 엔비디아는 축소되고 AMD는 좀 늘어날 거고 그리고 텐센트 바이두 알리 그리고 과거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새로 상장한 4-5개 뭐 그 메타엑스나 뭐해서 이런 거는 조금씩 늘어날 거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40% 하던 게 이쪽으로 이렇게 8%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작년 한 해는 뭐 4월달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H20 뭐 풀어주고 또 안 하고 그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H200 지금도 아직 안 쓰는 것 같던데. 아직은 네 공식적으로 그리고 요 40%에는 과거에 이 빅테크 업체들이 많이 사둬서 재고를 그 확보해 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요 숫자는 그 당시 몇 개월마다 여러 가지 이슈 우여곡절이 그게 다 포함된 거고 과거의 재고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국내 AI 칩 시장 구도가 어떻게 될지 올해부터 그 데이터가 현실적인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그림은 작년 12월에 나온 거라서 이미 3개월 지났어요. 이제 몇 개월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버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기관마다 아까 그 그림은 미국 월가의 그
리서치 기관에서 낸 건데 나라마다 그리고 중국 국내 기관도 이게 2, 3개월마다 계속해서 데이터가 바뀌니까 같은 시기에 발표한 그 그림도 다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또 2월 마지막 주에 중국이 지금 그 전 세계에서 G2가 휴머노id 로봇 엄청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잖아. 근데 중국이 작년에는 10,000대 이상의 휴머노id 로봇을 생산하고 판매했는데 작년은 휴머노id 로봇 소량 생산이 원년이다. 근데 올해는 소량 양산이 원년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초기 그 성장 그 단계는 이제 뗐으니까 이제부터는 올해부터는 생산 판매 규모도 확대되면 그러면 확대되면 시장화 규모화하면서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월 28일에 발표한 게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체화지능 표준 체계 2026. 그래서 요거를 발표함으로써 이제부터 시장화 규모화 동시에 여러 가지 규범화, 뭐 기술 체계라든지 좀 더 성숙한 단계로 가는 그런 준비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는 이렇고요. 이어서 3월 5일에 양회라는 게 전인대랑 정협이잖아요. 정협은 3월 4일부터 11일까지고 전인대는 3월 5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3월 첫 주는 주간으로 중국 본토 증시는 소폭 하락했고 홍콩 항생 지수는 3% 하락했는데 주로 본토 증시랑 홍콩 증시 모두 공통점이 월화수는 좀 하락했고 그 당시 한창 그 중동 전쟁 그 사태가 처음으로 좀 세계 증시에 반영되는 네. 그지. 그래서 월화수는 본토 증시랑 홍콩 증시가 좀 동반 하락했고 하지만 두 양 증시 모두 목금은 다 반등했거나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과정에서 또 급락할 때는 정유, 천연가스, 석탄, 유틸리티 이런 업종이 오르고 또 진정될 때는 또 다시 기술주로 자금이 흐르고요. 네. 그리고 3월 첫 주에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전인대입니다. 그래서 전인대가 올해가 2026년이니까 10여 차 5개년 계획 중에 첫 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나온 내용은 작년 10월에 나온 15차 5개년 요 2026, 2030, 5년 계획의 그 맥락이랑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작년 3월 전인대랑 올해 3월 전인대 때 그 리장 총리가 1시간 넘게 정부 사업 보고, 정부 공작 보고를 읽는데 거기서 1번부터 10번까지 꼭지인데 대체로 비슷한데 올해는 글자 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대체로 일맥상통한데 올해가 첫 해니까 내용상 그 15차 5개년 계획이랑 좀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전인대 첫날이 리장 총리가 1시간 10분 정도 그 정부 공작 보고에서 뭐 GDP는 4.5에서 5%, 재정 적자율은 4%, 뭐 CPI는 얼마고 여러 가지 그 데이터 그 목표치를 발표하잖아. 그 후에 3월 6일, 7일, 8일, 9일 매일 중점 분야 그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그래서 3월 6일 경제 주제 기자회견.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 3월 7일에는 다음 그림 보시면 3월 7일에는 민생 주제 기자회견 그리고 다음은 3월 같은 날에 발개의 15차 의견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이어서 3월 8일에는 또 3월 8일에는 외교 주제 기자회견이 있고요. 지금도 매일 각 분야별로 기자회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인대 그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면 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올해는 작년에는 목표치가 5% 안팎이라고 했지만 올해는 4.5에서 5%.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나온? 내려갔어. 네. 4로 내려간 건 처음 아니에요, 거의? 근데 이게 그 외부에서 볼 때는 계속해서 5% 내외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4.5에서 5% 그럼 네. 떨어진 게 아니야. 근데 그만큼 경제 규모가 올라간 거고 그리고 자세하게 그 계산하면 중국이 그 5년 단위뿐만 아니라 15년, 25, 20년, 30년, 50년 장기적인 그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 정부가 예전에 설정한 목표치가 2020년에 비해서 2035년의 1인당 GDP가 2020년보다 한 배증. 그러면 지금 2025년 기준 중국의 1인당 GDP가 1.39달러인데 계속해서 중국 장기 목표에 의하면 한 2035년까지 2만에서 2.3만 달러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매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 4.2% 정도 계속 또는 이상하면 더 4.2% 정도 지금부터 2035년까지 평균으로 연평균 유지하면 그게 달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냥 외국 언론에서 5% 안팎에서 4.5에서 5% 그냥
절대적인 수치만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지금 중국 정부가 하는 게 전체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나 그런 전통 산업의 그 거품이나 그거를 계속해서 빼고 그리고 그 대신 첨단 산업 AI 좀 미래지향적인 산업의 비중을 좀 늘리는 동시에 내수 확대를 하는 이게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 4.5에서 5%좀 큰 범위를 둔다는 것은 어느 정도 15차 5개년 5개년의 첫 해에 어느 정도 이런 중장기적인 구조 조정 이런 전환 이거를 위해서 1년 동안 해보고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지 보고 이제 다음 해에 또 목표치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낮네. 비화석 연료에 대한 소비 비중 네. 이게 그냥 일반 소매. 요거는 중국 연간 전체 연료 소비에서 비화석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 그래요? 네. 중국이 한 해 동안 사용한 전체 소비한 전체 연료 에너지 중에 비화석의 비중. 그러면 보시면 2025년 기준으로 이미 21.7% 그리고 요 2030년이랑 35년 전망치가 있잖아요. 요거는 3월 7일 민생 주재 기자회견에서 중국 발개유 그 책임자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2030년이 되면 전체 소비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 비중을 25%까지 올리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20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22%가 조금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왜냐면 그 단순히 14억 인구 소비뿐만 아니라 글로벌 그 제조업의 한 35%를 중국이 하니까 이거는 단순히 14억이 아니라 전체 글로벌까지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개인 기업 뭐 이런 뭐 민간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제조도 중국 국내용 제조도 있고 수출용 제조 이것은 전체적으로 글로벌리하게 합산한 기준이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25%까지 간다는 게 목표치고 전망치인데 현지 업계 그 컨센서스를 보면 아마 이게 조기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한 2028년 9년까지만 해도 25%까지 달성할 것 같다.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지금은 또 국제 정세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또 왕이 외교부장이 담당한 3월 8일에 외교 주재 기자회견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 1시간 반 동안 계속해서 그 국내외 기자들이 다양한 질문을 답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가는 게 사실은 중미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그냥 그 직역한 건데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CNN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20-30초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보시면 여기에 아무래도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너무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좀 함축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왕이 외교부장의 그 답변 중에 두 번째 단락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 올해는 확실히 중미 관계의 큰 해, 대년, 큰 해이며 정상급 교류의 의제는 이미 우리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여기서 의제는 중국이 원하는 게 뭐고 미국이 원하는 게 뭐고 중국이 미국에게 원하는 게 뭐고 그거를 말하는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란 전쟁 났는데 사실은 이란하고 중국은 매우 이렇게 가까운 사이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서로 공급 관계. 근데 많이 얘기를 안 한 것 같기도 해. 중국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지금 급한 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 너무 잘못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세게 안 하고 그냥 상당히 조용히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상대방 또는 라이벌이 어떤 큰 실수를 할 때 그거를 콕 집어서 얘기하보다는 상대방이 실수하는 걸 계속 지켜보는 것 자체가 현명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중국의 외교 조치나 외교 전략은 아시다시피 아주 저번에 뭐 대도도 그렇고 히토리도 그렇고 중국은 아주 인내심을 갖고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고 아주 신중하게 외교 전략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그 왕이 외교부장이 답변한 두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인데요. 이 핵심 내용을 좀 알아듣기 쉽게 한마디로 제가 제 방식대로 요약하자면 중국은 이미 언제든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미국만 잘 준비돼서 오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그 이란 그 사태도 그렇고 많은 그 이슈들이 중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말 4월 초에 뭐 구체적인 건 아직 100% 확정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네, 왕이 외교부장의 이 답변한 두 번째 단락을 중국 입장에서 잘 이해해 보면 왕이 외교부장이 뭘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참고로 그 중국 뭐 4.5에서 5% 그거 얘기할 때 또 많은 분들이 중국의 부동산이랑 내수 이런 좀 부정적인 영향.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숫자 3개만 들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중국의 경제 규모, GDP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지금의 5%는 과거의 5%랑 다릅니다. 네. 그거를 인지하고 그럼요. 그리고 네. 중국의 전체 GDP에서 부동산 플러스 부동산 관련 업종을 다 합친 비중 네. 거기 그 비중이랑 하이테크 뭐 친환경 이런 미래산업 요 비중을 비교해 보면 2025년 기준 부동산 플러스 합산 20%, 하이테크 플러스 녹색 산업 10.1% 이게 10년 전입니다. 2025년 10년 후인 작년 2025년에는 부동산 플러스 합산 18%, 17에서 18%, 그리고 하이테크 플러스 친환경 녹색 산업 18.4% 이미 비중상으로는 추월했어요. 그리고 올해 말에 가서 전망치는 지금 부동산 플러스 관련 합산 17%, 그 하이테크 플러스 녹색 친환경 산업 20%. 그래서 요 4.5%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이 그 경제가 발전하면서 가고자 하는 그 산업의 구조 전환 그런 거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오늘은 전체적으로 짚는 시간이라서 개별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개하지는 못하지만 그 미국, 이스라엘, 이란 공습 이후에 이란이 지금 강력하게 반격하고 있잖아요. 작전을 펼치고 있고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근데 그 중에서 중국 유조선만 예외로 통과시켜 준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중국이 아직 그 날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외교부에서 며칠 전에 그 중동의 특사를 파견해서 모든 참고로 중국은 중동의 모든 나라랑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주선하거나 몇월 며칠에 중국 외교부에서 특사를 중동 각국에 파견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상대방이 심각한 실수를 계속하면 그거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BYD 주가를 보면 작년 상반기에는 상승했지만 하반기에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그렇죠. 그랬잖아요. 근데 드디어 BYD가 아직 추세적인 반등은 아니지만 호재가 하나 있었는데 6년 전에 2020년에 BYD 그 자사에서 개발한 1세대 블레이드 배터리 그게 6년 전입니다. 근데 그 후에 BYD가 중국 국내랑 해외에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아주 핵심 요인 중 하나가 요 배터리입니다. 근데 6년 후인 다음 그림 보시면 2026년 3월 5일에 왕천후 회장이 요 드디어 6년 만에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 그 발표회를 제가 풀로 다 봤는데요. 자세한 거는 기사를 통해서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한 그 9분 만에 그 배터리를 97%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남쪽에는 따뜻하고 북쪽에는 또 영하 3, 40도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이 왕창후 회장이 이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 발표회를 쭉 그 지켜보고 제 개인적인 느낌은 물론 기술적인 향상은 파격적인 향상은 아주 좋은 거고 근데 그냥 내연차의 시대는 확실히 끝났다. 그렇게 그런 느낌 아니요 제 느낌요. 그리고 이번 발표회는 6년 만에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 발표회인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랄까 내연차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추모회 내연차는 이제 끝물이니까 추모하는 그런 분위기. 네, 지금 저게 5분 만에 충전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5분만 충전해도 되고 9분이면 완충된다는 얘기인가? 9분이면 97%까지. 네. 그렇구나. 네. 네. 그리고 이 우측 하단에 그 흰색 상의를 입은 한 열 몇 분이 서 있잖아요. 그게 화웨이의 가장 그 분야별로 그 최고급 과학 기술 책임자입니다. BYD 아니고? BYD. BYD. 네. 화웨이 아니고. 그래요? 네네. BYD. 근데 예전에는 무슨 신제품 발표할 때는 이런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각 분야별 최고급 과학 책임자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래서 이번에 왕창후 회장의 발표 그 분위기도 그렇고 아주 확실하게 중국 국내는 물론 계속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지금 BYD 해외 매출이 계속해서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아주 확고한 그런 의지 그거를 확실히 그리고 네. 내연차의 추모회 같았어요. 네. 그리고 이어서
드디어 3월 9일 어제랑 오늘 3월 9일에는 중국 본토 증시는 1% 이내 소폭 하락했고 홍콩 항생은 1.3% 하락했고요. 근데 어제 3월 9일 월요일 어제 장 특징이 초반에는 좀 많이 하락했는데 점심쯤 오후장부터 저가 매수세가 급속도로 들어오면서 본토 증시든 홍콩 증시든 막판에 낙폭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물론 하락 마감이지만 예를 들어서 상해 종합 지수는 1.7% 하락 출발했는데 0.67% 하락 마감했고 홍콩 항생 지수는 3.2% 하락 출발했는데 1%대까지 낙폭이 축소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최근 그 중동 사태 터지고 나서 특징이 다 하락할 때는 정유, 석탄, 전력, 유틸리티, 농업 이런 업종 위주로 상승했고 기술주나 성장주는 하락하고 근데 또 좀 진정되면 또 반대로 흐르고요. 어제는 BYD 심천 종목 주가 흐름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하락하다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서 조금 하루 이틀씩 좀 상승하는 모습인데 근데도 녹색이 상승이네. 빨간색이 하락이고. 아니요. 빨간색이 상승이고 초록색이 하락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오후까지니까 어제 좀 상승하고 오늘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BYD 심천 종목이 4.17% 상승하고 홍콩 종목이 3.54% 상승했고 오늘은 한 1% 내외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말부터 어제 월요일까지 BYD가 상승한 이유는 세 번째 하나는 아까 앞서 그 전에 2세대 블레드 배터리에 대한 중국 국내와 해외 증권사들이 뭐 비중 확대나 뭐 투자 의견 유지 이런 좀 비교적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셨고요. 그리고 요 화면이 뭐냐면 BYD가 아주 저렴한 가격대부터 아주 고가까지 다 하잖아요. 가격대별로. 그래서 요 양왕 유치 요거는 BYD 프리미엄 그 전기차인데 요게 3월 9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요 주황색으로 된 게 요거 중국 돈으로 65.8만 yuan 그러면 원화로 1.4억 원입니다. 승용차인데. 네, 요거 그 양왕이 BYD가 출시한 그 고가 중에 최고가입니다. 요 모델 주황색 요 모델은 1.4억 원 정도. 요거를 3월 9일 어제부터 판매 개시.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BYD가 그 해외에서 매출이 계속 고성장이잖아요. 2월 호주만 보면 2월 한 달간 호주 신차 판매 중에 드디어 BYD가 일본 차를 넘어섰습니다. 2월 한 달 처음입니다. 이게 2월 한 달간 호주 신차 판매 중에 중국산 신차가 22,362대 그에 비해 일본은 21,671대 그래서 이 2만여 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호주가 인구가 많지. 근데 호주 시장에서 신차 판매 여기서 신차 판매는 내연차 전기차 합산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다. 그래서 어제 BYD가 한 3-4% 상승했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부터 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작년에도 AI 빅모델 그리고 AI 에이전트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지금 연초까지 나온 AI 에이전트는 다양하지만 그렇게 뭐 획기적인 아주 시장에서 파격적인 존재감이 있는 그런 거는 딱히 없었어요. 근데 3월 6, 7일부터 이 오픈클로라는 AI 에이전트가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에서도 한 3월 5일, 6일을 출발점으로 해서 열풍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는데 요거는 오스트리아 출신 개발자 피터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작년 말에 만든 건데 이분이 올해 2월에 이미 오픈 AI에 합류했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이분이 그 오픈 소스로 만든 요거라서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요 AI 에이전트가 우리가 그 휴대폰 앱에서 새로 어떤 앱을 다운로드 때 아주 쉽잖아요. 근데 요 오픈클로라는 요 AI 에이전트는 보통 사람들이 그거를 다운하고 거기 절차에 따라 설치하고 그게 조금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오픈 소스지만 중국의 그 알리 클라우드, 텐센트 클라우드, 바이두 요 BAT 3사가 뭘 했냐면 그리고 요게 일반 사람들이 그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고 그거를 공부하는데도 장벽이 있지만 좀 아는 사람이라 해도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요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3월 초부터 3월 둘째 주부터 그
그 오픈클로라는 AI 에이전트를 좀 더 쉽게 중국 소비자들이 그 할 수 있게끔 각사의 플랫폼에 각사의 생태계에 맞춰서 그거를 그 재구성해서 중국 유저들이 좀 쉽게 다운로드하고 그 사용할 수 있게 응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열풍을 불리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3월 6일 텐센트가 근데 이것도 그 빅테크 업체들이 사용하기 쉽게 그렇게 재구성해서 해도 이게 처음에는 좀 쉽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좀 교육 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3월 6일에 그 텐센트가 그 무료 그 설치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어린이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계속해서 그리고 그 후에 3월 9일에 그 바이트댄스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코멘트도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설치해서 마스터하면 이메일이라든지 그런 잡무들을 좀 많이 줄여준다. 대신 처리해서 효율성. 근데 이게 중국 그 민간 업체 중에도 그 네트워크 안전 관련 회사가 있잖아요. 그 민간 업체의 그 책임자를 취재했는데 이분이 이게 편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편리해진 건 좋지만 이 앱을 사용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은 예를 들어서 이 앱은 아직 내가 받은 이메일이 이상한 이메일 또는 바이러스가 들은 요거를 구분하는 그런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혹시 당신이 어떤 처리한 업무가 중요하고 또 업무 뭐 비밀이랑 관련 그런 그거를 통해서 혹시 운이 나빠서 어떻게 유출하는 그런 거는 좀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민간 그 업체에서 경고한 거고 그리고 중국 정부 그 공업과 정보하고 공신부가 있잖아요. 공신부에서도 요거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요런 안전상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좀 인지하고 잘 사용하라. 그냥 무턱대고 아무 그 장벽 없이 사용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어제 뭐 클라우드 지수들이 많이 네, 올랐어요. 그래서 네. 중국 증시 중 클라우드 컴퓨팅 지수를 보시면 어제 3월 6일부터 슬슬 상승하기 시작해서 그 3월 9일 어제 좀 많이 급등했고 오늘은 1%대 상승.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 중국 증시 중 AI 응용 지수인데요. 마찬가지로 3월 6일부터 조금 상승하기 시작해서 3월 9일 급등, 오늘은 1% 상승.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AI 빅모델 지수도 마찬가지로 AI 빅모델 지수. 그리고 다음 그림은 그 올해 1월에 홍콩에 새로 상장한 AI 빅모델 기업이 있잖아요. 홍콩에 상장한 智朴 AI. 智朴 AI도 보시면 3월 6일에 조금 상승하고 어제 급등. 어제 급등해서 오늘은 좀 그랬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또 홍콩 거래소에 새로 상장한 AI 기업 중에 다음 그림 보시면 네. 미니맥스도 있습니다. 智朴 AI랑 미니맥스도 어제 급등. 그래서 어제 급등한 거는 그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3월 5일, 3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자사의 플랫폼에 요 오픈클로라는 거를 올려서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니까 3월 6일 또는 3월 9일 월요일부터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3월 10일 오늘 화요일 요거는 요 딱 보면 그 포스터 같잖아요. 3월 6일부터 중국의 대도시 위주로 이게 좀 안다는 사람도 이거를 아주 쉽게 다운로드하고 절차 그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대도시 위주로 빅테크나 AI 업체들이 요 유저들을 대상으로 좀 교육 설명회라는 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3월 10일 화요일이 됐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화요일 어제는 중국 본토 증시랑 홍콩 증시가 소폭 하락 마감해서 오늘은 기술적 반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한국 증시, 아시아 증시도 대체로 다 반등했잖아요. 중동 사태라든지 투심 위축이 그나마 조금 완화되면서 동반 상승했는데 중국 증시 중 오늘 상승을 이끈 업종은 전자, 부품, 통신, 장비 4에서 5% 급등했고 비철금속 오늘 드디어 반도체 업종이 3% 상승했고 홍콩 증시 중에 오랜만에 또 빅테크가 동반 상승했고 반도체 2%대 그 외에 보험, 귀금속, 제약, 바이오, 원자재, 농업 등이 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 본토 증시랑 홍콩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 지수가 2에서 3% 상승한 거는 중국 국내 어떤 그 재료가 아니라 중국 모든 증권사나 중국 업계 코멘트들은 다 한국 시장을 초점을 맞췄는데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부터 그 루빈 HBM4 공급사로 지정됐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또 아주 첨단 D램인 LPDDR6 제품을 개발해냈고, 그리고 뭐 엔비디아 젠슨 황이 뭐 D램을 확장해서 좀 뭐 한국이 얼마 생산하면 그만큼 다 사겠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본토 증시랑 홍콩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좀 반등한 거는 중국 국내 재료라기보다는 한국 시장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같이 반등한 성향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중국 시황부터는 그날 또는 그 전날 하루 이틀의 내용에 좀 맞춰서 분석해드리면, 오늘은 2주 만에 다시 시작할 네. 만큼 춘절 연휴 이후 2월 마지막 주부터 한 주, 두 번째 주, 그리고 이번 주 월화까지 전체적으로 짚어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화는 뭐 전인대 얘기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죠. 네. 전인대 어떤 정책 나오는지. 네, 자, 오늘도 정말 오랜만에 했습니다. 중마음 참 오래 기다렸는데 오래 기다려 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